파월이 얘기를 했던 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 이제 뭐 필요하면 금리를 올릴 준비는 돼 있다 뭐 이런 말 하고, 또 이게 여전히 뭐 긴축적인 거는 맞는데 요새 이제 시장에서 걱정을 했던 것처럼 또 막 아주 세게 얘기한 건 아니어서 그냥 뭐 이전 입장과 별로 달라진 건 없다. 요 정도 평가가 지배적이었고,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이 금요일에 좋았습니다. 특히 이제 파월이 이번 연설에서 carefully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면서 뭔가 좀 신중하게, 그죠? 매파적이긴 합니다만 신중하게 처리를 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줬기 때문에 뭔가 앞뒤 안 가리고 굉장히 강력한 긴축을 땡기겠다라는 느낌은 아니었다라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었고, 뭐 오히려 이번 발언에 대해서 좀 덜 매파적이었다라고 보는 인사들도 좀 있었습니다. 뭐 일부에서는 이번에 파월이 이제 내년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이제 시그널을 전혀 주질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높은 금리를 높은 상태에서 뭐 더 안 올려도 더 오래 가져가지 않겠느냐. 그럼 이게 결국은 침체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이 있긴 있어요. 근데 뭐 그거까지는 어쩔 수 없고 그 정도는. 그래도 미국 시장에서 이번 뭐 잭슨홀을 그렇게까지 뭐 불안한 느낌으로 받아들인 거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월요일 시장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최근 외국인들의 이제 경향을 좀 보게 되면 외국인이 3개월 연속으로 코스피를 순매도를 좀 했습니다. 연초 이후에 뭐 반도체, 뭐 자동차, 뭐 가전도 그랬고 IT 쪽에, 그리고 뭐 기계 이런 걸 해가지고 연초 이후에 그래도 요 외국인의 누적 순매수를 살펴보면 쭉 그래도 샀어요. 쭉 사다가 한 6월부터 1, 2, 3, 4, 5월은 샀고 대충 거의 샀고 6월 이후 이제 코스피를 주르륵 팔았거든요. 그 6, 7, 8월 이렇게 팔아서 3개월 연속으로 이제 코스피를 매도하고 있는 그런 지금 상태인데, 9월부터는 다시 이게 이제 올라갈 거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증시는 이 외국인의 영향을 굉장히 뭐 크게 받는 편이죠, 그죠? 2013년 이후에 코스피 200 종목들, 코스피 200에 속해 있는 종목들에서 외국인의 순매수 강도가 가장 높았던 거를 1분위 쪽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가장 이제 외국인의 순매수 강도가 낮았던 데를 이제 5분위로 해서 1, 2, 3, 4, 5로 이렇게 나누어 보니까 1분위, 그러니까 외국인의 순매수 강도가 가장 높았던 1분위 기업들의 연평균 수익률이 29.59%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벤치마크는, 그러니까 벤치마크라는 건 이제 결국은 코스피 200이죠. 코스피 200은 2.01%의 상승을 보였는데 이 1분위, 이 외국인이 특히 많이 순매수를 보인 쪽은 거의 30% 정도의 수익률을 보였기 때문에 벤치마크로 대비했을 때는 뭐 한 27% 정도 이상의 수익률 차이를 보였다는 거. 전체 지수 대비 그만큼 좋다라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이럴 때도 있잖아요. 외국인이 이제 전체 코스피를 좀 파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시기에, 요즘 같은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럼 매도하는 순매도 국면의 시기에 외국인의 수급이 결국은 유출되는 거고, 그게 유출되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BM은, 그러니까 벤치마크는 마이너스 1.08%, 1% 정도 빠지는 모습을 보였지만 외국인의 순매수 강도가 높은 1분위 기업들의 연평균 수익률은 12.13%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있는 와중에, 그런 시기에도 사실 외국인이 매수를 하는 쪽에 있는 기업들, 특히 이제 가장 많이 하는 1분위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벤치마크 대비해서 코스피 수익률, 코스피 200 수익률 대비해서 수익률이 훨씬 좋았다라는 거. 뭐 BM 차이랑 봐도 얘는 12%, 얘는 마이너스 1%니까 한 13% 정도 더 좋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외국인의 순매수 강도가 높은 기업을 찾으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근데 유의를 해야 되는 건 뭐 순매수 강도가 높으면 당연히 좋지만 그렇다고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 수급이 좋다고 해서 막상 들어갔는데 외국인이 막 차익 실현을 딱 하는 바람에 이제 뭐 끝물 타는 거죠, 그죠? 오히려 걔네가 파는 거예요. 내가 사는 바람에 이제 주가가 빠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를 더 보면 외국인의 어떤 순매수가 어떤 패턴으로 일어나는지를 좀 더 볼 수가 있는데, 그래야 미리 살 수 있을 테니까. 아니면은 외국인이 충분히 샀다라는 걸 확인하고 가니까 되게 끝물일 가능성이 커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보면 이거는
영업이익의 분위별입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좋은 쪽이 1분이고요. 영업이익이 개선되는 종목들이 1분위 쪽에 있는 거고 5분위는 좀 그게 많이 약한 거겠죠, 그죠? 뭐 너무 나쁘다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1분위는 어쨌든 간 이익이 좀 늘어나는 패턴에 있는 기업들이고 그렇지 못한 건 이제 5분위 쪽으로 간다라고 봤을 때 자, 이렇게 구분을 지어 놓으면 이익 상승률이 큰 게 이제 1분위라 그랬잖아요. 그 1분위들은 보면 2013년부터 쭉 꾸준히 볼 때 이 진한 파란색이 다 순매수 규모가 가장 많다라는 거를 끝까지 볼 수 있고요. 평균적으로 요 평균에서 보더라도 1분위 쪽은 확실히 순매수가 높았고 5분위 쪽으로 갈수록 순매도가 컸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익 상승률이 큰다라고 한다면 확실히 외국인들도 관심을 나타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특히 이제 올해 8월 영업이익 상승률이 높은 1분위 기업들의 순매수 강도 평균이 0.87%로 과거 대비해서 좀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 변화율하고 순매수 강도가 이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의 그 변화가 플러스 쪽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강할수록 외국인의 순매수 강도 역시 강한 쪽이기 때문에 얘가 가면 얘가 가는 거 양의 상관관계라는 거죠. 같이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익도 함께 고려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요걸 이제 요 지표를 보시면 영업이익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 중에서 외국인 순매수 강도가 상위 1분위인 연평균의 수익률은 5.48%입니다. 그래서 5.48%는 전체 벤치마크 대비해서 벤치마크는 2.01%니까 요거 대비해서 한 3% 이상, 3.5% 정도 좋았죠, 그죠? 그리고 지금 같이 아까도 뭐 이런 상황을 한번 봤지만 지금처럼 외국인이 코스피를 지속적으로 매도하는 순매도 국면에서 그때만 구분해서 보더라도 벤치마크는 1%가량 빠지는 국면에 있어도 1분위에 있는 기업들은 플러스 2.6%를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과 자체가 좋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업이익이 좀 늘어나는 국면에 있으면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좀 있는 기업들 요런 데들은 확실히 수익률이 좋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뭐 자금 유출이 있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그렇잖아요. 툭하면 파니까 주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하방 압력이 분명히 강한데 근데 하방 압력이 강하다는 건 결국 대부분의 종목들이 안 좋다라는 거 요즘 대부분의 종목들이 잘 안 좋은 편인데도 외국인이 순매수하는 종목은 연평균 수익률로 2.6%를 기록할 정도로 BM 대비해서는 그러니까 벤치마크 대비해서는 우수한 성과를 기록을 했다는 거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요 과거의 데이터에 따라서 외국인 순매수 강도가 높고 이익 모멘텀이 올라가는 요런 종목을 소팅을 해보면 요런 기업들이 이제 뽑히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캡처를 해두셨다가 관심 종목에 두시고 뭐 저희 올라간다 이런 얘기는 아닌데 이 중에 당연히 고르셔야 될 거고 그 고르는 거는 제가 또 해드릴 수 있으니 위에 010-8838-7999번으로 문자 신청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요거를 캡처를 해두셨다가 그냥 관심 종목에 넣고 이게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면서 만약에 떨어졌다 올랐다라는 기업들도 분류를 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또 거기에서 하나가 기준이 설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이 종목들이 뭐 다 올라갈 거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만 이런 기업들에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게 지금까지는 사실 외국인 수급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죠? 아까 말한 것처럼 1, 2, 3, 4, 5는 샀지만 6, 7, 8월은 또 외국인이 파는 시기여서 우리나라 증시도 들쭉날쭉 되게 좀 힘들었고 요즘 뭐 얘는 뭐 실적도 좋고 뭐 업황도 좋고 될 것 같고 뭐 장사도 잘하고 있고 한데 그래도 그냥 주구장창 떨어지는 기업들도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정상적이지 못한 시장이었다고 저는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정상으로 돌아오는 게 9월에는 정상으로 돌아온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여기서 이제 세 가지 이유를 좀 들 겁니다. 세 가지 이유가 뭐냐? 먼저 환율 중요하죠. 외국인의 움직임을 볼 때 환율만큼 중요한 게 없을 겁니다. 그래서 환율의 추가적인 상승, 그러니까 환율 올라가면 안 좋잖아요, 그죠? 막 1,300원, 1,400원 막 이렇게 돼버리면 당연히 외국인이 뭐 들어오지도 않을 거고 수급도 불안정해질 거고 기관은 그것 따라서 팔 거고 막 이럴 거기 때문에 안 좋죠. 근데 환율이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마 거의 제한되지 않겠느냐 보는 게 상반기에 일단은 우리나라 뭐 수출 되게 안 좋았죠, 그죠? 수출 안 좋았고 무역 수지도 안 좋았고 요게 이제 막 반영이 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한 1320원 언저리 수준이었는데 여기다가 막 중국 우려고에다가 뭐 국내 수출이 또 부진했다 뭐 이런 우려가 또 반영이 된다 한들 이 원달러 환율을 살펴보시면 어쨌든 간 요게 한 1300 얼마에서 결정이 되는데 23일 기점으로 또 내려와가지고 지금 이제 금요일 날 보니까 1323원인가 요 정도에 이제 끝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외부적인 요인들이나 우리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내부적인 이런 불안감을 반영을 했을 때도 한 1300 한 중반원 정도 1340, 50원 정도면 환율이 거의 끄트머리라고 봅니다. 더 올라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최근에 조금씩 내려오고 있긴 한데 아직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중국 리스크도 이 정도면 다 반영이 된 거고 그리고 거기다가 미국은 최근에 회복을 보이고 있죠. 그럼 아무리 뭐 중국 리스크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부터 뭐 전체 펀더멘탈이 꺾일지 모른다라는 걱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가만히 이미 된 수치인 거고 또 위안화 약세에 우리나라 환율이 굉장히 많이 연동이 되어 있었지만 이 환율의 추가적인 상승은 제한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환율과 외국인의 수급을 이제 보시면 외국인의 누적 순매수는 환율이 어쨌든간 올라가면 없어지고요. 그죠? 환율이 떨어질 때 외국인은 사는 이런 경향 역의 상관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래서 환율은 떨어지는 게 외국인이 사기에 편한 건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 것처럼 환율 상승이 제한이 된다면 외국인 수급은 그만큼 나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게 일단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로 계절적으로 9월 이후에 주로 외국인이 우리나라 시장을 매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절성을 띈다라는 거죠. 여름 휴가 끝나고 내년 준비하는 자금도 있을 거고요. 또 우리나라는 이제 배당을 연말에 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죠? 1년에 한 번 배당해서 연말에 하는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뭐, 이제 뭐 미국이나 이런 데 보면 뭐 월별도 있고 분기별도 있고 막 다 있지만 우리나라는 대부분 이제 연말 배당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말 배당을 기대하는 자금들이 주로 이제 좀 추워질 때쯤 더위가 끝나갈 때쯤에서 들어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수급이 좀 계절적인 영향을 띠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계절성에 따라서도 외국인 수급은 분명히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는 전에 한번 이제 얘기를 했던 거랑 이제 비슷한 이제 모습이 한 번 더 나오는 건데 차이나런입니다. 차이나런이라고 뭐 아시다시피 중국에서 자금이 빠져나오는 걸 우리가 차이나 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뭐 뱅크런처럼 이제 은행이 뭔가 무서워지면 인출해 나가는 것처럼 차이나런이라고 하면 중국에서 이제 돈 빼서 나가는 걸 차이나런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고 보는 게 예전에 중국이 막 제로 코로나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제 기억도 이제 벌써 이것도 희미해졌지만 제로 코로나라고 하면서 막 다 문 닫아놓고 막 이럴 때 야 중국은 쟤는 틀려먹었다 이래가지고 중국에 들어가야 될 자금이 거기 왜 들어가요, 그죠? 그러니까 어차피 신흥시장에 들어갈 자금인데 중국에 못 들어가니 그 밑에 애들이 누구겠어요? 뭐 우리나라니 대만이니 뭐 이런 쪽일 테니까 그럼 그 자금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차이나 런 덕분에 우리가 수혜를 입었던 그런 게 좀 있거든요. 이번에도 비슷한 맥락인데 지금 미국이랑 중국이 갈등이 있어서 일부 연기금에선 이제 중국 시장 그러니까 미국 쪽의 그런 기관 자금들이 중국 시장 비중을 좀 줄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또 뭐 둘 사이가 안 좋은 것도 안 좋은 건데 중국이 지금 부동산 문제 때문에 경제 성장 자체가 상당히 좀 어려워졌죠, 그죠? 어려워졌고 그래서 신흥 시장에서 중국이 가장 큰 시장인데 중국 시장의 투자 비중이 최근에는 좀 낮아질 수밖에 없는 요즘 뭐 중국 투자하고 싶어요라고 제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여쭤본다면 그래요라고 얘기하는 사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리고 그래프를 보시면 이 MSCI 신흥 시장이 이제 파란색이고 MSCI 이제 신흥 시장에서 중국을 제외한 게 회색선인데 그 중국을 뺐을 때랑 중국을 그냥 이제 다 더했을 때를 생각을 해봤는데 중국을 빼면 어느 순간부터 21년 요런 근처에 보면 뭔가 이 둘 차이가 많이 나죠, 그죠? 그러니까 중국을 빼니까 이거 괜찮은데 중국을 넣으면 나쁜 거예요. 즉 무슨 말이에요? 중국이 그만큼 안 좋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만 안 좋은, 중국만 되게 안 좋은 사람들이 중국에 투자를 안 하고 그 돈이 나오는 시장이었다는 거고. 이 코로나 팬데믹 이유가 이제 팬데믹 때 뭐 제로 코로나니 뭐니 이럴 때가 이제 이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제 혼자 망해갈 때요. 이게 이제 지수 자체로 봤을 때. 근데 이게 또 괜찮아지는 것 같더니 최근 들어가지고 다시 요 디커플링이 살짝 좀 확대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을 제외했을 때는 괜찮은데 중국을 집어넣으니까 이 지지부진해지는 즉 여기에
중국에 영향이 있다는 거고 중국은 마이너스의 영향을 준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둘 사이에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쩌면 중국의 위기가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국의 위기는 절대 좋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죠? 중국도 잘 먹고 잘 살아야 우리도 좋죠. 그죠? 수출도 많이 하고 당연히 좋은데 뭐 외국인이 그냥 9월부터 들어올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만 봤을 때는 중국의 위기가 어쩌면 단기적으로 외국인 수급을 우리나라에게는 좋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영향도 있지 않을까. 요게 이제 세 번째 이유가 돼서 요 세 가지 이유를 통해서 이제 슬슬 좀 더 정상적인 시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면서 이제 오늘 이제 외국인 수급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외국인 수급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인지 그 안에 어떤 종목들이 좀 소팅이 되고 있는지 이런 걸 말씀드리는데 물론 그 종목들이 다 좋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당연히 다 따져봐야 될 요소들이 분명히 있는데 뭐 그런 게 이제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좀 상승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이니까 한번 공부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얘기고. 일단은 뭐 금요일 증시가 잭슨홀 뭐 미팅 이후에 뭐 파월 의장이 연설을 한 게 이제 우리나라한테는 사실 뭐 하기 전에 우리나라 시장은 이제 확 또 안 좋아졌죠. 경계감이니 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부진했지만 또 이게 별일 없이 끝났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장이 소화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월요일 시장에 대해서도 괜찮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엔비디아 실적 나오고 나서 뭐 반도체 전망이 유효하니 뭐니 했는데 뭐 하루 만에 그냥 띵 끝나고 다 떨어졌는데 그런 것처럼 그게 다시 이제 좀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시장이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